네, 감정평가사 2022년 경제학 기출문제 71번부터 8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증가와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경제 성장 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주어졌고요. 가본의 감가상각률은 0.21대, 황금률을 달성하게 하는 저축률은 요거 이제 솔로 모형 이제 버리시는 분들 많은데 버릴 필요 없습니다. 황금률 그 결론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황금률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한 저축률은 자본의 승수인 0.4죠. 그래서 요거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솔로 모형도 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72번 경기 변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케인즈 학파는 완전 경쟁적 시장 구조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케인즈 학파 계열은 시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파죠. 그 다음에 2번 신케인즈 학파는 총 수요 외부 효과를 통해 가격 경직성을 설명한다. 그래서 수요 충격에 의해서 외부 효과 설명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공급 충격은 이제 세고전 학파 쪽이고,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은 실질 임금의 경직성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실물 경기 변동은 RBC잖아요. RBC는 세고전 학파 입장이고, 세고전 학파는 가격이 제대로 돌아가는 실질 임금이 경직적이지 않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5번 실물 경기 변동 이론에 따르면 불경기에는 비용 최소화가 달성되는 것으로 보죠. 그래서 실물 경기 변동 이론, 세고전 학파는 항상 시장 주체가 최적 지점을 달성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73번 보도록 하죠. 자, 경제 성장 모형인 Y는 AK 모형에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콥더글라스를 쓰는 콥더글라스 1차 동차의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를 쓰는 솔로 모형은 아니고, 솔로 모형 이후에 나오는 AK 모형, 이제 내생적 성장 모형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를 계산 문제를 준 거는 이제 거의 우리 시험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틀린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받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공부하는 용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Y는 AK로 주어졌는데 여기서 0.5라고 주어졌으니까 0.5K 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자본의 한계 생산물 구해보면 되죠. 자본의 한계 생산물 체감하는지 보면은 MPK는 Y를 K로 미분하는 거고, 그러면은 0.5 되죠.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게 이제 솔로 모형 이후에 나오는 모형들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델타는 0.1이고 S가 0.4면은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솔로 모형에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봤었냐면은 경제가 성장하는데 경제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본이랑 실제 투자랑 비교를 하는 거였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투자는 저축으로 봤었죠. 그래서 저축을 이렇게 봤었고, 그 다음에 경제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 자본, 이거 자본 유지선으로 봤었죠. 요거는 여기서는 인구 증가가 없기 때문에 DK 감가상각률만큼만 추가적으로 자본재를 투입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써보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S는 0.4, 그 다음에 Y는 0.5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필요 자본은 0.1 K가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 어차피 곱하면은 0.4, 0.5 곱하면은 0.2 되는 거 맞죠? 맞죠? 5, 4, 20이니까 0.2가 되면은 지금 어디가 더 커요? 실제 투자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상태가 되죠. 그럼 실제 투자가 필요한 것보다 계속해서 자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감가상각률이 자본의 한계 생산과 동일하면은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했는데, 감가상각률이 자본의 한계 생산율 0.5와 동일하면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자본의 한계 생산 0.5니까 여기 똑같이 써주면 되죠. 여기다 정리를 해주면 이제 0.1이 아니라 여기가 0.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실제 투자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이제 좀 위축될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이랑 저축률이랑 같으면은 경제는 균제 상태다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봤던 게 요 실제 투자 자본은 써볼게요. S에다가 A에 K,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 K 두 개가 같아져야지 균제 상태죠. 균제 상태인데 어차피 KK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저축률과 감가상각이 같은 게 아니라 저축률과 A 0.5를 곱한 게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S 0.5 D, 요걸 정리해 보면은 S는 2D 이렇게 되는 게 균제 상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본의 한계 생산이 자본의 평균 생산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MPK는 방금 구했고, 평균 생산 어떻게 구하면 돼요? Y는 K로 나누면 되죠. 그럼 요거 0.5가 되기 때문에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기셔도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보다 작게 되면은 평균 소비 성향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자,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은 소비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항상소득에서 결정이 되죠. 우리가 소득을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나누는데 소비는 오로지 뭐에 의해서? 항상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평균 소비 성향은 APC인데 요거는 내 소비가 소득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니? 라는 건데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항상소득보다 작게 됐다는 거는 소비 금액은 변하지 않았던 얘기요. 지금 여기서 일시적인 소득 변화가 나타난 거는 일시소득에 의한 임시소득에 의한 소득 변화이기 때문에 항상소득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소비 금액도 변하지 않은 거죠. 소비는 변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줄었으니까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평균 소비 성향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생애주기 가설은 소비자가 저축은 할 수 있으나 차입에는 제약이 있다. 생애주기 가설 같은 경우는 차입과 저축에 제약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케인즈 소비함수는 이자율에 대한 소비재 기간별 대체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케인즈 소비함수는 이자율이 아니라 절대소득 가설, 현재 가처분 소득에 의존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소비에 대한 임의보행 가설은 소비자가 근시안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라고 가정한다. 임의보행 가설은 세고전학파의 이론이고 세고전학파의 합리적 기대 가설하에서는 근시안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설정한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5번 항상소득 가설은 소비자가 차입제약, 항상소득 가설은 차입제약 아닙니다. 절대소득 가설이 차입제약이 있으면 설명력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나머지는 차입제약을 가정하지는 않아요. 75번 토빈의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토빈의 Q는 실물자본 대체 비용과 주식 가격으로 설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면은 어떤 내가 스타벅스를 차리고 싶은데 스타벅스를 주식으로 인수할까 혹은 스타벅스를 똑같이 차릴까 실물자본을 대체할까라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이게 1보다 크면 주식 가격이 더 비싸다는 얘기니까 실물자본을 짓겠죠.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은 주식으로 인수하는 게 더 싸니까 투자가 감소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법인세가 감소되면 토빈의 Q는 증가한다. 자, 법인세가 감소되면요, 기업의 세후 이익이 증가하죠. 세후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토빈의 Q는 증가하겠죠. 맞는 얘기고. Q가 1보다 작으면은 투자를 줄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스톡이 오히려 감소하겠죠. 그래서 증가한다라고 말하면 2번이 틀렸고요. 3번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증가하면은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생산성이 증가하면은 주식이 오르기 때문에 토빈의 Q 증가할 거고요. 4번 자본재의 실질 가격이 하락하면은 실물자본 대체 비용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토빈의 Q는 증가하겠죠. 맞는 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5번 설치된 자본의 시장 가치가 하락하면은 토빈의 Q는 감소한다. 이미 기업이 구매해서 설치된 시장 가치가 떨어지면은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떨어질 거고 순자산이 떨어지면은 시장 가치 주식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토빈의 Q는 감소하는 거 맞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6번 아래에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도출된 총수요 곡선으로 오른 것은 했으니까 요거 한번 해봅시다. 한 번만 해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ISLM은 이자율과 국민소득 평면에서 나타내죠. 이제 반면에 ADAS 모형은 물가와 국민소득 평면에서 나타내요. 그러면은 ISLM을 통해서 AD 곡선을 도출해야 되는데 뭐를 없애면 돼요? 이자율을 없애주면 되겠죠. 이자율을 없애고 물가와 GDP에 관한 Y에 관한 평면으로 써주면 좋겠다는 거고 자 그럼 IS 곡선이 R은 10 빼기 0.4Y 그 다음에 이게 IS 곡선, LM 곡선을 구해보면은 LM 곡선은 화폐 수요 0.1Y는 R 빼기 R 그 다음에 화폐 공급 4 나누기 P 실질 화폐 공급으로 보죠. 그럼 요거를 이자율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R은 넘어가면은 0.1Y 빼기 P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요거 두 개를 갖다라고 놓으면은 10 빼기 0.4Y는 0.1Y 빼기 P분의 4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없어지고 물가와 GDP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럼 넘기면은 10은 빼기 0.5y는 P4 빼기가 될 거고 넘어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물가를 넘겨주면은 4에 10 0.5 맞죠? 0.5y 빼기 1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2에 여기서 요 형태로 정리해주면 양변에 2 곱해주면 되죠. 0.5를 없애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P는 8 0.5가 아니라 2를 곱해주면 되죠. 곱하기 2를 해주면은 Y 빼기 20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ISLM을 통해서 AD 곡선 도출할 때는 이자율을 빼버리고 물가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준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7번 이것도 한번 볼게요. 실험 문제가 또 나왔네요. 경제활동 인구가 아까도 써놓자고 했었죠. 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실업자와 취업자가 있을 거라고 했었고, 경제활동 인구가 6천만 명으로 불변인 A국에서 맥이 취업자 중 직업을 다시 바꿔 써야겠다. 취업자, 실업자. 그 다음에 취업자 중에서 직업을 잃는 비율인 실직률이 0.05란 얘기고, 실업자에서 다시 여기로 취업으로 가는 구직 비율이 0.2다. 균제 상태에서의 실업자 수는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균제 상태에서 그 자연 실업률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 어떻게 구해요? 0.05 더하기 0.2. 취업률과 실업률을 더한 다음에 0.05 해주면 되죠. 요거 공식은 우리 수업 시간에 봤으니까 그냥 이용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5분의 5가 되니까 5분의 1. 실업률은 20%. 그럼 6천 중에 20%니까 실업자는 1200 되겠죠. 그 다음에 78번. 폐쇄경제 ADAS 모형에서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모두 감소했대요. 그러면은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총 수요도 여기 YP에서 총 수요 곡선 우하향, 총 공급 곡선 우상향. 여기에서 총 수요도 하락했고 총 공급도 줄어들었으니까 균형 지점이 A에서 B로 가겠죠. 그래서 균형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ADAS의 이동폭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9번. 갑국의 생산함수는 이렇게 주어졌고요.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 5%, 노동과 증가율은 각각 마이너스 2%, 5%인 경우 성장 회계에 따른 노동량 한 단위당 생산량 증가율은 해서 요거 이제 성장 회계 써주는 거죠. A의 L의 0.6승, K의 0.4승. 델타 Y 퍼센티지는 델타 A 퍼센트, 그 다음에 0.6 노동 증가율, 그 다음에 0.4 자본 증가율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5%, 그 다음에 0.6 곱하기 노동 증가율이 마이너스 2%네요. 그 다음에 0.4 5% 써주면 되죠. 그러면은 전체 GDP 증가율은 얼마가 돼요? 전체 GDP 증가율은 5%, 그 다음에 빼기 1.2% 더하기 2%가 되니까 7에서 1.1을 빼면은 전체 GDP 증가율은 얼마죠? 얼마요? 7에서 1.1을 빼니까 8, 6, 5.8%가 되네요. 5.8%가 됐고,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 뭐를 구하라? Y의 증가율이 아니라 소문자 Y 빼기 L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1인당 GDP의 증가율은 경제 전체 GDP 빼기 인구 증가율 되죠. 그러면은 경제 전체의 GDP는 방금 구한 것처럼 5.8% 증가했는데 인구는 2%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지. 그럼 플러스가 되니까 1인당 GDP는 7.8% 증가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솔로 모형도 그 이제 성장회계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꼭 챙겨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80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아래에 ISLM 모형에서 균형 민간저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민간저축은 이렇게 보면 되죠. Y는 CIG에서 여기 넘어가면은 저축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S, SG 이렇게 I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요거 정부저축은 알고 있죠. 정부저축은 T 빼기 G니까 5에서 2를 빼면은 3 되는 거 맞죠? 그럼 우리 뭐를 구해주면 된다? 투자만 구하면은 되고, 그 다음에 뭐 Y를 구해서 푸셔도 되고, 뭐 편하신 방법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IS 곡선을 먼저 정리를 해줄게요. IS 곡선은 Y는 C, I, G가 될 거고, 그럼 이때 Y는 8 더하기 0.8Y, 그 다음에 조세 5에다가 0.8 곱하니까 4만큼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14 빼기 2R, 그 다음에 정부지출 2.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0.2Y는 4에다가 18, 20이죠. 20 빼기 2R이 될 거고, Y는 5배 곱하면은 100 빼기 10R이 될 거고요. 요게 이제 IS 곡선이고, LM 곡선도 정리를 해주면은 화폐 수요 Y 빼기 10R이랑 뭐랑 같다? 실질 화폐 수요. 그런데 실질 화폐 공급. 근데 어차피 10에서 1로 나누니까 화폐 공급은 10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 정리를 하면은 Y는 10R 더하기 10이 되겠죠. 요거 두 개 이렇게 연립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100 빼기 10R이랑 10R 더하기
10으로 해주시면은 20R은 90이 되겠고 이자율은 4.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4.5를 넣으면은 2 곱하기 R은 9, 14 빼기 5는 14 빼기 9는 5가 되니까 투자는 5가 되겠고요. 민간저축은 얼마? 2가 된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22년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